15 대책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제는 개념들은 좀 알고 계신데, 그 이후 15에서 지금 2주 정도 흘렀어요. 그 이후에 여러 상황들이 벌어졌는데 2주 후에 난리 난 것도 있었고, 그리고 어떤 그 공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사퇴한 그런 것들도 있었고, 제가 잠실에 뭔가 배우러 가는데 그 잠실에 현수막이 붙어 있더라고요. 집도 마음대로 못 사냐? 뭐 이런 거다. 어떤 특정 당이겠죠. 민주당은 아닐 거 아니에요.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이거는 예전에 어떤 것과 겹치냐면, 제가 한참 전에 잠실주공 5단지, 그쪽 잠실에 갔는데 잠실주공 5단지 현수막이 쫙 빨간 글씨로 해가지고 다 내려왔었어요. 그때 당시 시장님이 박원순 시장님이었거든. 그 시장님을 욕을 하는 것들을 막 올려놓은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비슷한 것들이 거기 잠실이니까 그런지 모르지만 다른 데는 확인을 안 해봤지만 그렇게 제가 본 거예요. 집도 마음대로 못 샀냐고 딱 그렇게 붙여놨더라고요. 국토부 차관, 그때 이상경 씨가 국토부 차관이 어떤 특정 부동산 되게 유명한 대형 유튜브 채널에 가가지고 뭐 그런 얘기를 했던 거죠. 아, 지금 비싸니까 돈 모아서 좀 내려가면 그때 사세요. 이렇게 얘기했다가 아주 사람들이 난리도 아니었고, 또 하나는 그 차관님의 부인이 30몇 억 정도의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데 갭 투자가 아니냐? 그것도 갭 투자잖아. 막 이런 거 두 가지의 구설수로 오르면서 민주당 내에서도 전체적으로 나와서 당대표까지 나와가지고 죄송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사태는 하차를 시켰죠. 본인이 하차 의사를 내비쳤고 그게 수리가 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걸로 끝나냐? 거기 12지역이 묶여, 경기도 12지역이 묶이고, 안타까운 분들 계시지만은, 분당이라든지 중원구, 수정구 다 묶였다고 막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래서 경기도 12구리 뭐 이런 데부터 해가지고, 안양, 동안구 뭐 이렇게 다 합쳐가지고, 수원은 팔달구 뭐 이런 거 다 합쳐가지고 12지역하고 서울 전역이 다 묶였잖아요.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시작됐죠. 12, 15 다음 월요일부터. 그쵸. 12, 15일 다음 월요일, 한 20일인가요? 월요일부터 시작됐어요. 지금은 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시작이 되고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어느 지역은 불장이라고 막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근데 불장이라는 것들이 거래하는 그런 숫자가 늘어나고 막 이런 건 아니에요. 그죠? 문의가 늘어나고, 그리고 뭐가요? 거래하는 금액, 실거래가가 늘어나는 것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뭐예요? 호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다. 호가. 나 얼마나 팔 거야? 우리 주택이 보통 보기엔 그 전에는 한 10억이었는데 나 11억 받을 거야. 뭐 이런 사람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지역은 불장이다. 뭐 제일 많이 나오는 것들은 다 아시겠지만 어디겠어요? 구리. 그 다음 어디예요? 동탄. 뭐 구리나 동탄이나 다 또 그렇죠. 그런 지역들은 지금 막 불장이라고 난리하는데, 이러면서 뭐가 나오냐? 구리만 불장이고 동탄만 불장이겠냐? 그 근처부터 묶여있는 지역의 그 접촉 지역들은 앞으로 더 그렇게 되지 않겠냐? 뭐 이거는 그 문재인 대통령 시기에도 그랬지만, 그렇게 규제 지역이 나오면 규제 지역 옆이 또 묶으면 또 그 옆이, 묶으면 또 그 옆이. 그래서 이번에 한꺼번에 묶은 거잖아요. 풍선 효과를 최대한 줄이겠다라는 취지로. 그럼 좀 보면 그 이후의 상황이에요. 규제에 대한 내용들은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넘어가도록 하고, 이후 어떻게 됐냐? 2주간. 서울 전역, 경기도 12구 규제지역으로 지정이 됐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이제 진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의 거래는 실제로 매수해서 들어가 살아야 돼요. 매수해서 전세, 월세를 줄 수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규제지역이기 때문에 어때요? 예전에는 묶이지 않은 서울에 있는 지역이라든지 경기도에 있는 지역들은 내가 주택을 10억에 샀으면 얼마요?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데 40%로 줄었어요. 그렇죠. LTV.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적용 시작됐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가 직접 들어가 살아야 된다는 것. 그래서 실제로 2년 동안 살아야 된다는 것들. 그래서 앞으로는 거기에 월세라든지 전세라든지 이제 그 집을 서울에 있는 여기 규제지역으로 묶여있는 모든 집은 거래가 되면 주인이 들어가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주인이 들어가 산다라는 건 뭐죠? 그러면 앞으로의 거래가 다 주인이 들어가 산다라는 건 그쪽 규제지역에 묶여있는 쪽의 지역에서는 전세, 월세가 향후 발생하지 않는다. 전세, 월세가 발생한다는 거 뭐예요? 기존에 전세, 월세가 살고 있던 사람들이 나갔을 때, 그리고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나갔을 때, 그때는 생기겠지만, 새로 매수가 돼가지고 됐을 때는 그 물건들은 다 주인이 들어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앞으로 그러면 이 규제 지역에 있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있는 이쪽에서는 전세하고 월세가 더 줄겠구나. 지금도 계속 줄었잖아요. 그건 뭐예요? 전세자금 대출을 지금 옥죄고 있잖아요. 전세에서 이제 월세로 급격하게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전세 사기도 있고 그래서. 근데 월세로 넘어가면 월세가 어떻게 돼요? 점점점 더 올라가겠구나. 그런 상황들을 좀 예상해 볼 수 있겠다라는 거죠. 주거비가 올라갈 거예요. 지금 평균 서울에 있는 웬만한 그 대학가 주변에 있는 그런 오피스텔, 하나짜리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00만 원, 120만 원 막 이렇게 한다라고요.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이가 대학생 여자친구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집을, 오피스텔을 얻어줄 때 어디에 얻어줘요? 대로 주변에 얻어주잖아요. 골목길을 들어가는데 얻어주지 않잖아요. 불안하니까. 남자 같은 경우는 조금 골목길 들어가도 뭐 그렇게 얻어주는데 그 차이가 뭐 몇십만 원 차이 나는 거예요. 그것도 부담인 거예요. 그것도. 규제 직후 거래 건수가 약 78% 감소했다고 그래요. 어떤 데서는 78.9% 감소했다라고 하고 어떤 신문에서는 79% 감소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면 어떻게 돼요? 심사 기간이 있잖아요. 그 심사 기간 동안 실제로 거래로 안 잡히잖아요. 심사 기간이라고 해서 거래가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래수가 당연히 줄 수밖에. 모든 규제가 나오면 대출 규제든 이런 규제 지역으로 규제를 하든 간에 중간 얼마 정도는 딱 얼음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은행에서 그 대출에 대한 규정들을 다시 재정비해야 되고 그리고 이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게 되면 심사 기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기간 동안은 데이터가 안 나오잖아요. 거래가 안 되니까. 그래 당연히 주는 게 당연한 거예요. 사람들이 야 이거 무서워 이래서 주는 것들도 있겠지만 실제로 그런 것들이 적용되고 다시 정상적인 거래가 될 때까지는 몇 주 또는 길게는 뭐 더 걸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래 건수가 한 80% 줄었다. 서울 매물이 지금 매물 나와 있는 것들이 있겠죠. 팔겠다고 나와 있거나 내 매물이 7만 4천 원에서 6만 8천 건으로 이렇게 줄었다라는 거죠. 얼마 안 됐는데 줄었다라는 거는 이제 나는 전세를 주려고 했어요. 또는 월세를 주려고 했어요. 또는 팔거나 뭐 그랬을 때 이것들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것들이 안 되니까는 이게 걷어들이는 물건들이 되게 많아졌더라고요. 실거래 및 투자 수요가 감소한다. 당연히 그렇겠죠. 실거래 및 투자 수요가 감소한다라는 건 투자 수요라는 건 내가 들어가 사는 것도 투자일 수도 있지만 투자 수요는 뭐도 있어요. 내가 다른 집이 있어. 거기서 거주하고 할 건데 내가 투자하고 싶어. 이거 안 되는 거잖아요. 뭐 이쪽에서도 수도권에서도 그렇고 모든 전 지역에서 뭐 부산에 있는 돈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거주하는데 서울에 서울 집값이 앞으로 계속 올라갈 것 같네. 투자하고 싶어. 그럼 뭐가 돼요? 전세를 끼고 하거나 월세를 끼고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그래, 투자 수요는 앞으로 안 되는 거죠. 감소하겠죠, 당연히. 실거래도 실제로 어떻게 돼요? 실거래도 내가 거주하지 않은 건 안 되지만 실제로 내가 거주한다라고 하더라도 뭐예요? 대출금이 줄었잖아요. 대출금이 주니까 실제로 그게 어렵고. 실거주도 두 가지잖아요, 두 가지. 전세를 살 수도 있잖아요, 전세를. 왜냐면 대부분 어떤 중심지에는 아이들 자녀 교육을 위해서 6년 또는 10년을 나는 거기 가서 살 거야 라고 해서 이주하는 분들도 꽤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목동이라든지 대치동이라든지 이런 데는 그런 수요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들어간 사람들 집을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때요? 전세로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돼요? 안 돼요? 지금 안 된다는 거죠. 되긴 되지만 전세 들어가는 건 되긴 되지만 실제로 기존의 전세자가 나가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그럼 물량이 되게 적어지는 거죠. 전세 매물은 점점점 줄어들겠죠, 당연히. 그리고 월세로 전환이 계속 빨라지고 있어요. 이거는 서울만이 아니라 앞으로 전 수도권 거의 다 지금 다 대부분 이런 쪽으로 갈 거예요. 전세가 급격하게 줄어드는구나. 그래서 생각할 때 이제는 사람들이 주거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였었어요. 그렇죠? 매수하는 거, 전세로 사는 거, 월세로 사는 건데 이제는 전세는 이제 가급적 생각해서 빼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정부에서도 그렇고 방향이 전세는 이제는 점점 줄이려고 하잖아요. 전세자금 대출도 줄이려고 하고 보증 한도도 줄이려고 하고 또 하나 뭐가 있어요. 전세 사기로 사람들이 되게 공포에 쌓여 있잖아요. 사실 뭐 아파트 전세 사기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세 사기에 대한 그런 생각들, 공포들이 뇌리에 있기 때문에 전세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앞으로 정부도 전세를 없애려고 하니까 전세라는 형식은 없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전세를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월세로 가거나 매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냐면 매수할 때 뭐예요? 대출금을 줄이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점점 규제적으로 묶어버리잖아요. 그럼 여러 제약들이 있으니까 이 매수도 힘들어요. 전세는 더 힘들어요. 그럼 갈 데가 어디겠어요? 월세 쪽이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들이 경제의 가장 기본 원칙이 사고자 하는 것들은 한정되어 있는데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가격은 당연히 오르잖아요. 월세가 지금 나는 우리 가족이 200만 원까지 감당이 돼. 그럼 감당이 돼서 월세를 살았어요. 근데 내년 같은 300만 원이야. 감당이 돼요? 안 돼요? 그 다음에 같은 350만 원.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럼 뭘 따져봐요? 그 월세가 만약에 집을 사서 그 집 담보 대출을 받은 이자보다 더 높다면 생각해 보기지 않겠어요? 이거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못 살겠다. 그래서 이 월세로 갔다 오면 수요가 사실 어디로 가요? 매수 쪽으로 다시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죠. 사실 보면 월세는 원금이 없기 때문에 이 매수로 가는 게 어렵지 않아. 예전에는 그래서 전세가 올라가면 전세자들이 매수를 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월세자가 매수하는 경우는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다 월세로 가 있단 말이에요. 대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는 진짜 보증금이 적어가지고 매수는 어려운 사람들도 있지만 보증금이 실제로 보증금만이 아니라 자기 재산이 어느 정도 있어서 대출받으면 매수할 수 있는 사람들까지 다 뭉쳐 있어요. 왜냐하면 이 월세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여러 스펙트럼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월세가 계속 오르면 월세에 있는 수요가 월세에 있던 사람들이 매수 쪽으로 옮겨갈 수도 있다. 늘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좀 간과하는 게 한쪽만 계속 커질 수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여기에 비용이 많이 들면 사람들은 계산해 본단 말이에요. 그럼 월세만 다 사냐? 이렇게 되지 않죠. 우리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월세가 50, 자가가 50, 전월세가 50, 요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지방으로 가면 이게 좀 더 높고, 자가가 좀 더 높고, 수도권 가면 지방으로 가면 자가가 높고, 수도권 같으면 거의 50, 50 이렇게 맞춰지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월세를 집중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동네에 집값이 오를지 안 오를지는 예전 같은 경우는 뭘 봤냐면 전세가율 가지고 봤어요. 전세가율이 60%, 70% 막 올라가? 그러면 이제 매가가 올라가겠구나라고 봤는데 이제 전세가율이 조금은 데이터로서의 가치가 좀 떨어져요. 왜냐하면 전세에서 이탈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럼 월세를 좀 보라는 거죠. 월세를 봐서 월세가 어느 정도로 올라가고 있느냐. 그래서 전세 대비 월세를 계산하는 것들이 좀 이게 전월세 전환율 뭐 이런 것들을 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보든 어쨌든 간에 전환율로 보는데 실제로 우리 동네의 월세가 어떻게 되는지 잘 보시면 앞으로 집값이 어떻게 되겠구나라는 생각들을 가지시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상승기가 되면 주택에 대한 또는 아파트에 대해서 카톡에서 단톡방들이 난리도 아니에요. 그 주택 관련된 카톡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 얘기가 없다. 내가 지금 가입하고 있는 내 아파트에 대한 단톡방만 보니까 이거는 뭐 한 달에 하나 메시지가 올라올까 말까나. 그러면 그거는 어떤 거예요? 지금 주택의 흐름들이 안 좋다라는 거죠. 근데 누군가가 계속 아파트 얘기하고 주택 가격 얘기하고 막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뭔가 상황이 심상치 않구나라는 것들 좀 알아볼 수 있는 거죠. 똑같아요. 주식도 그렇고 아파트도 그렇고 주식 보세요. 지금 주식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졌어요? 적어졌어요? 많아졌잖아요. 근데 주식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안 하던 사람이 그런 얘기까지 했다. 그러면 되게 불장이라는 얘기예요. 주식은 우리 4,000피 뚫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3,000피도 안 되고 막 그래가지고 헐헐헐 막 그랬는데 지금 근데 사실 그게 뭐 어떤 부분에 특정 뭐 대형주 위주로 올라간 것들도 있지만 실제로 어쨌든 4,000포인트들을 뚫었는데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익을 본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많은 이익을 봤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랬을 때는 그런 얘기들이 전혀 주식에 대해서 얘기도 안 한 사람이 얘기했다 그러면 그때는 불장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게 인간 지표라고 얘기를 하죠. 아파트도 똑같아요. 주택도 누가 이제 아파트 얘기들을 우리 동네 누군가 막 얘기해 그러면 그게 점점 온기들이 퍼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규제지역 접촉지역이 어떻게 이거는 풍선효과라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풍선효과라는 건 풍선이 이렇게 있으면 한쪽을 누르면 여기에 있던 공기들이 나갈 수는 없으니까는 다른 쪽으로 이동하면서 다른 쪽이 부풀어 오르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 이런 것들이요. 서울 전역을 묶으니까 서울 전역이 다 오른 건 아니잖아요. 그럼 서울 전역에 붙어 있는 또는 12개 경기 지역 옆에 붙어 있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구리라든지 동탄이라든지 뭐 이런 지역들 안양의 만안구라든지 이런 지역들이 좀 올라가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걸 풍선효과라 그러는데
그런 게 아니라 풍선 효과는 갑자기는 갑자기 튀어나오잖아요. 그죠? 갑자기.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아파트나 모든 주택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일반적인 아파트와 일반적인 주택은 한쪽이 너무 올라가면 사람들이 안 오른 아파트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져요? 우리가 너무 많이 차이 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갖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이 아파트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 여기가 5억이고 여기가 10억이었는데 여기는 20억대인데 여기는 5억이에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나는 그래도 20억만 살 거야. 여기 계속 이렇게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다 자금이 다 여기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 너무 많이 차이 나지 않아? 라고 이쪽을 들여다본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좋은 게 올라가면 이게 뭐예요? 갭 벌리기. 그렇죠? 그러면 낮에 보이는 것들이 상대적으로 더 낮게 보이잖아. 한쪽이 너무 올라가면. 요거 때보다, 요거일 때보다 이렇게 했을 때 이 5억 원이 더 싸게 보인다라는 거죠. 이러면 얘에 대한 수요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럼 얘가 이렇게 올라가서 좁혀놓죠. 이걸 뭐예요? 갭 좁히기. 두 가지로 주택은 끊임없이 가격이 조정이 됐더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풍선효과라고 하는 것들은 단기적으로 보면 풍선효과지만 이것들을 좀 중장기적으로 보면 풍선효과의 개념보다는 갭 벌리기, 갭 좁히기 개념이 계속해서 반복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가 갭 벌리기 하면 하나가 갭 좁히기 하고, 갭 벌리기 하면 갭 좁히기 한다. 그런데 이게 똑같은 거죠. 갭 벌리기 했는데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럼 더 올라갔어요. 그럼 얘가 어떨까요? 자존심 상하죠. 야, 우리가 25억인데 니네가 15억이야? 말이 안 되지.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런 게 갭 벌리기, 갭 좁히기가 계속 되더라. 그런 개념들을 좀 이해하시는데 그거를 산술적으로 계산하시면 안 돼요. 이게 15억에서 20억 되면 얘가 올라와.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좀 더 계산이, 이게 능률적 계산이 쉽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 사람들이 더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 정도 차이 나는데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봤을 때 계속 올라가면 이거 언제까지 올라가는 거야? 이 가늠해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움직이지도 않아요. 지금 똑같은 상황이죠. 그렇죠. 저기 중심지 부분은 너무 많이 올라갔는데 말도 안,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게 아파트 하나에 100억이 넘는 게 말이 되냐고 이게. 그렇죠. 일반적인 사람이 거기 왕이 사는 것도 아니고 100억이 넘어 이렇게 올라가면 이거는 사람들이 상실감을 느끼잖아요. 우리 주택은 이렇게까지 차이 나는 게 아니잖아.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되면 이렇게 쭉 올라가면 좋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조금 덜 피곤할 텐데 그렇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갭 벌리기, 갭 좁히기의 기본적인 성격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가 쭉 올라가면 그때까지 하나도 움직이지 않다가 갑자기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들을 그 순간을 이 벌어지는 그 순간에 공포가 있잖아요. 공포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 견디지 못해가지고 팔아버린다든가. 너무 많이 차이 나는 것 같아. 이게 팔아버린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훅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팔아버렸던 그 사람들은 재산상의 손해가 엄청나게 크다라는 거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여기서 보면 재개발 재건축 아시죠? 지금 서울로 입성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 뭐를 얘기하냐면 재개발 재건축을 해요. 그냥 쉽게 아파트 밀고 새로운 아파트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거의 맞을 거예요. 그죠? 좋은 주거시설이에요. 환경은 좋아요. 근데 아파트가 낡은 경우. 근데 재개발은 뭐예요? 아파트만 아니라 그 안에는 뭐가 돼 있어요? 상가도 있고, 그리고 일반적인 주택도 있고, 그 다음에 연립도 있고, 낮은 아파트들도 있고, 이게 다 섞여 있는 거죠. 그리고 전체 지역이 주거시설이 조금 살기가 별로다인 거죠. 재건축은 주거시설, 주경의 환경이 좋고 대부분 아파트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지금 새로운 아파트로 서울 쪽으로 가겠다, 새로운 아파트를 구하겠다 그러면 새 아파트가 어려우면 재건축에 투자하는 분들도 있고 재개발에 투자하는 부분이 있고요. 재개발은 조금 더 싸죠. 근데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나 중요한 거는 중간에 사이클이 끊기잖아요. 중간에 아파트나 주택 가격이 이렇게 오르다가 이렇게 꺾이면 멈춰버려요. 멈춰버리기 때문에 실제로 다음 장까지 올라갈 때까지는 가동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재개발이나 재건축에서는 어떤 것들이냐면 용적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집이 크게 용적이 100이면 거기서 2.5배 해줄 거야 라고 해서 그게 나중에 내가 이익으로 오는 건데 만약에 떨어지기 시작했으면 그 올라갔던 배수만큼 다 토해내야 돼요. 그렇죠? 나는 그래서 중간에 샀는데 2.5배나 중간에 10억짜리, 5억짜리를 10억 주고 샀는데 떨어지게 되면 금방 5억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스크가 있다라는 거죠. 잘 보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규제지역 내 전월세 거래가 당연히 급감하죠. 없으니까. 이게 뭐냐면 거래가 막혀서 자금 유동성이 급감한다. 재개발 재건축에서도 그렇고 다 그러면 거래가 급감하니까는
들어오는 사람도, 들어오려고 하는 것들도 차단되고 나가려고 하는 것들도 차단하니까 거래가 급감되면 거기 돈이 흘러들어가지 않잖아요. 재건축도 그렇고 재개발도 그래요. 흘러들어가지 않으니까 유동성이 급감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업자금 조달 지원으로 공사가 늦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딱 하나만 봤을 때 대출도 줄잖아요. 규제직으로 묶이면 70%에서 40% 줄잖아요. 그러면 이주비 대출이라든지 아니면은 담보대출 이런 것들이 되게 줄잖아요. 그러니까 자금이 실제로 어떻게 돼요? 들어오는 자금이 적죠. 들어오는 자금이 적고, 그리고 일반 분양가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되겠어요? 일반 분양가가 높아지면 들어오기가 40% 대출받고 들어오는 것보다는 70% 대출받고 들어오는 게 더 좋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분양할 때도 분양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일반 분양가가 떨어지잖아요. 일반 분양가가 떨어지면 조합원들의 부담이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조합원 부담이 더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나는 나가고 싶어. 중간에 나가고 싶어. 나가고 싶은데 매도할 수가 없는 거죠. 들어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금줄이 묶이게 되면 공사하는데도 실제로 자금줄이 묶이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수요자 이동권 제한과 조합이 갈등하게 된다는, 이게 어떤 거냐면 중간에 이런 게 있어요. 모든 재개발 재건축에는 어떤 분들이 있냐면 반대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비상대책위원회. 재건축이나 재개발, 야, 안 해. 나는 안 나갈 거야. 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뭐 정말 상가를 운영하고 있거나 뭐 이래서 나는 나가면 생계가 유지가 안 되는 분들도 있지만, 그것들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언제나 있어요. 언제나. 그런 사람들을 이거나, 나는 진짜 여기서는 난 재개발 재건축 할 수 있는, 왜 초기 내가 추가로 분담할 때는 추가 분담은 없어. 나는 팔고 나가야 돼. 근데 묶여서 팔고 못 나가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이 뭐로 남아요? 나는 재건축 재개발 안 할 거야 라고 비상대책위원회로 들어가겠죠. 그러면 조합원의 갈등들이 되게 심해지겠죠. 갈등들이 심해지면 어떻게 돼요? 공사기간이 올라갈 수도 있고 지연이 되는 거잖아요. 그건 뭐예요? 다 조합원들의 부담금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빨리 팔고 나가야 되는 사람들을 나가게 해주는데도 실제로는 매도매수가 원활해야 되는데 안 되게 되면 그 사람들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반대하는 그런 비상대책위원회로 남는다는 거죠. 너무 깊게 들어갔죠, 이건? 내년에 입주 물량이 한 20만여 가구 입주 예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때 얘기한 것처럼 서울에 실질적으로 평균 적정 입주 물량은 한 4만 5천에서 5만 보면 된다 그랬죠. 4만 5천, 5만.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7만 5천에서 8만. 넓게는 7만에서 8만 보면 돼. 1년에 적정 입주 물량, 입주의 입주. 그리고 인천 같은 경우는 얼마요? 2만 5천에서 3만 정도. 그죠? 2만 5천에서 3만 정도.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이게 2만 5천이 아니라 1만 5천 정도 되는 거예요. 인천은 1년에. 왜 그러냐면 실제로 내가 필요해서 옮겨야 되는 가구수들도 있지만 실제 결혼하는 세대들이 새로 분가해서 새로운 집을 찾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그 수요에 맞는 것들. 그래서 이런 입주 물량들, 적정 입주 물량이 있는데 26년, 27년, 28년이 실제로 이 적정 입주 물량보다 훨씬 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서울 같은 경우 아까 4만 5천에서 5만 정도 매년 입주 물량이 나와야 되는데 서울 같은 경우 내년에 15,000, 16,000 이렇게 나오고 2027년에는 10,000, 2028년에는 8,000. 근데 사실 보면 여기 공공임대 뭐 이런 것들은 뺐지만 보통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럼 너무나 부족하잖아요. 서울도 그렇고 경기도 그렇고 인천도 점점점 부족해진다. 그럼 부족해지면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겠구나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실거주 중심 상승 지역 당연히 그렇지. 지금은 투자 지역은 움직일 수도, 몇 년 전부터 투자자들은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취득세가 12% 막 다주택자는 뭐 그러고 그러니까 8% 12% 그러니까. 그리고 각종 규제들이 있어서. 그래 다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 다 실거주자들인데 실거주 중심 상승 지역, 실거주로 선호하고 있는 지역들이 있죠. 그런 쪽은 이제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이 좀 높다. 그리고 다주택자 시장은 위축된다. 왜? 앞으로는 대출도 조임은 조였지 늘려주지는 않는다는 거. 또 세금에 대한 규제도 더 하려고는 하죠. 보이세 얘기 지금 막 나오죠. 보이세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했던 건 보이세 뭐예요? 재산세하고 양도소득세 이 부분은 어떻게 건드릴 건지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줄여줄 거라는 얘기들도 있긴 해요. 이 보유세는 늘리고 어떻게 돼요? 거래세는 줄이다.